네, 잠시 그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는데, 어디까지 했었죠? 자생종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갖고 자생종 얘기하다가 외래종까지 얘기했죠? 외래종이 너무나도 넘치면 토착, 토종 생태계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뉴트리아까지 얘기했어요. 뭐지? 쥐같이, 쥐보다 더 큰 건데, 아무튼 하천 생태계 다 망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외래 생태계, 외래종이라고 그래갖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치자면은 뭐 문익정이 목화씨 붓뚜껑에다가 숨겨서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갖고 우리 같은 오늘날 목화 소매 유래 그런 거는 뭐 외래종이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럴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외래종에서도 우리가 정부에서는 외래종에 대해서 뭐 교란 생태계 뭐 1종, 생태계 위협 2종, 3종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생태 복원의 기본이다. 자생종이 기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적 그룹이라고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태계에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그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계 기능, 구조와 기능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했죠. 근데 이 그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개체균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궤도의 발달과 생태적 궤도의 발달과 안정적 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생태학의 트렌드라고 지난번 좀 잠시 전에 얘기했는데, 참조 생태계라는 생태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생태 복원에 구현을 한다. 그리고 생태적 궤도라는 말이 나는데, 이것도 새로운 학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참조 생태계, 생태적 궤도라는 것은 생태계에도 일정한 궤도, 틀이 있다. 열차의 궤도가 있는 것처럼 생태적인 틀을 발달시켜서 안정성을 유지한다. 강의 첫 시간에 참고 도서를 별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태 복원 쪽에서는 생태공학이라는 그런 참고 도서가 있어요. 출판사는 보문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태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고 또 이 분야에 한번 일을 해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생태공학이라는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책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책이 두껍지도 않고, 두껍지 않은 건 내 생각에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책을 열심히 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뒤적이면서 중요한 거 뽑기나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중요한.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책이 얇은데, 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대목은 또 다른 책에서 찾아봐야 하지만, 생태공학 보문각 그런 출판사 책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참조 생태계, 그리고 또 여기 생태적 궤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책들은 생태복원이라는 그런 책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님인데, 조동길 교수님이라고, 조동길이에요. 성함이. 그런데 그분은 학교 연구실도 계셨었지만, 나중에 실제로 생태 복원 사업을 하는 연구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참조 생태계, 생태적 궤도, 교수님의 책 속에 나오는데, 교수님이 만약에 어떤
행정고시 환경 분야랄까 그런 거에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반드시 창조 생태계, 생태적 궤도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분이 꼭 출제 뭐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그 생태보건계 아주 그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조동길 박사님의 생태보건 그 공학 그 책을 한번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관적 맥락이라는 것은 경관 또는 경관 바탕과의 적절한 결합, 상호작용으로 그 생태계의 속성을 유지시키면서 생태보건을 한다는 그러한 이론을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인 그런 게 조금 지루하다. 그런 경우에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 환경 포텐셜이라는 말이 있어요. environmental potential. 여기서는 특정 장소에 있어서 종의 서식이나 생태계 성립의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텐셜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포텐셜의 의미도 있겠지만, 포텐셜 하면은 내가 생각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포텐셜은 현재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것을 포텐셜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뭐 생태보건 얘기했잖아요. 보건이 뭐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로 여러분들 내 앞에 있다면 보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그냥 그렇게 막막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모든 그 학습에 있어서 꼭 정의는 한 2줄, 3줄 정도로 머릿속에 그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에 대비하여서 그 중요한 특징이랄까, 종류, 유형, 적용, 이제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오겠지만 그 시험에 날 만한 면접에 던질 만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의 정도는 몇 줄을 쫙 뽑아서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보건이 뭐라 그랬죠?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보건이란 이미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것. 그래가지고 또 보건과 복구와 대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포텐셜 얘기하다가 생태보건 다시 나왔는데, 특정 장소에서 종의 서식이나 생태계의 성립이 이루어질 잠재적인 가능성. 그런데 환경 포텐셜의 종류에는 입지와 종과 그 종간 관계 그리고 천의의 포텐셜 4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4가지가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혼란할 수가 있죠. 여기 입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지와 두 번째는 종이에요. 조금 전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생물종 얘기하면서 서식지 얘기했죠. 이 입지는 그냥 서식지의 개념으로 그 바탕이 되는 곳인데, 환경 포텐셜에서는 서식지라고 하지 않고 입지라고 해요. 그리고 입지라는 것은 기후, 지형, 토양, 수환경, 모든 토지적 조건이 생태계 성립에 적당한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입지 포텐셜. 크게 나누어 보면 입지 포텐셜, 수환경하고 육지 환경하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갖고 수환경에서 생태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육지 환경에서 성립할 것인지, 커다란 틀에 의해서 그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요. 식물의 종자나 동물의 개체 등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될 가능성. 그래갖고 생태계 성립이 적당한가 어떤가, 그리고 공급될 가능성. 이 환경 포텐셜이라는 것은 4가지 모두 다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생태계가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환경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태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두 번째가 종의 공급 포텐셜이었다면 이번엔 종간 관계예요. 생물종 하나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군집의 상호작용 배웠죠. 9가지. 그런데 여기서는 종간 관계, 피식, 포식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 관계들이 생물 간 상호작용을 하는 종간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 이 종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군집이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천위의 포텐셜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지난번 생태계에 잠깐 나왔었죠. 서세시온이라고 하는데 천이라는 것은 천이에서 가장 천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분께 내가 물어본다면 천이라는 것은 반드시 키워드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종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 그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든다면은 뭐 식물 생태계를 예를 든다면 뭐 씨앗이 뭐 종자가 발화가 돼서 뭐 처음에는 초지 풀밭 그런 것들이 점점 자라서 또 점점 뭐 교목이 되고 아교목이 되고 커다란 관목이 되고 그래갖고 또 뭐 양수림, 은수림 이런 것처럼 그 천이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키워드라고 했죠. 뭐 몇 년, 몇 개월, 몇 년부터 수억 년까지에 걸쳐지는 그런 시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데 생태계의 시간적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그 가능성 그리고 다시 한번 환경 포텐셜 환경이 특정 장소에서 서식이나 생태계가 성립될 잠재적인 가능성 그것을 우리가 포텐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환경 포텐셜의 종류는 입지 그리고 종의 공급 종간 관계 그리고 천의 포텐셜 저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림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 포텐셜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입지 포텐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생태계로 본다면은 이 덩어리 매트릭스 바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입지라고 볼 수 있죠. 입지가 수환경이 될 수도 있고 육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의 공급. 근데 입지라면 여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 전체가 입지예요. 그런데 여기 산에서 저기 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새뿐이겠어요. 저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종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리고 하천에서는 여기서 또 물고기도 있을 테고, 그래갖고 저기 이 종의 공급 이렇게 공급될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종의 공급이 된다. 세 번째는 이 종과 이 종 간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종 간 관계의 포텐셜 그리고 포식, 피식, 자원을 둘러싼 경쟁 관계 등이 생물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우리가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이라는 것은 4번 천이라는 것은 2번은 종 공급 3번은 종의 상호작용 천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만약에 처음에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두 번째는 이러한 그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한다. 생태가 변화한다. 그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환경 포텐셜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 복원 과정별 고려사항이 있어요. 복원은 보존형이 있고 복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눴는데 생태 복원의 목표는 현존하는 생태계 역정을 두는 방법을 우리가 보존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복원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없어진 생태계를 만든다. 남대문 청계천 얘기했었죠. 청계천은 뭐가 있었다고요? 그 위에 그 도로가 지나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다 없애고 원래는 그 아래 하천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창출했다. 그런데 복원형에는 모범형과 잠재형이 있어요. 옆으로 보일 수 있는데 모범이에요. 창조 생태계 앞에서 얘기했죠. 프로토타입 그 이코시스템, 그다음에 잠재형, 포텐셜형, 바로 전에 환경 포텐셜 얘기했었죠. 그런 개념으로 모범형, 참고가 되는 모범이 되는 생태계, 그리고 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개념으로 복원을 한다. 그래서 현존한 생태계에 역정을 두는 거 보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을 창출하는 걸 복원이라고 하는데, 복원은 모범형, 그 인근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계, 중요한 생태계, 그런 것을 그 생태학으로 복원한다. 그 다음에 잠재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 한번 구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지루하기만 하고 보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기 나하고 한번 같이 보면 모범형과 잠재형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모범형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차이로 잠재형은 아까 시간적인 그 천이가 시간적인 개념이 키워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천이 말고도 또 환경 포텐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에 모범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잠재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서로 그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이 내용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인근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장소를 조사하고 이것을 보험적으로 모범으로 하여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시간적인 접근 방법으로도 또 저기 크게 모범을 공간과 시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놨는데, 내가 모범은 주로 공간적인 개념을 두라, 그리고 잠재형은 시간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도 공간, 시간, 모범을 또 구체적으로 공간, 시간 이렇게 또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커다란 개념으로 보면은 모범은 공간적인 것이 더 그 주된 개념이고, 잠재는 시간적인 개념. 그 모범형에도 시간적인 접근 방법을 어떻게 교란 전의 생태계와 현재의 생태계를 비교하여 될 수 있는 한 교란 전의 생태계와 가깝게 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공간적인 방법에 시간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넣어서 커다랗게 공간적인 방법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 잠재형이라는 것은 환경 포텐셜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성립 가능한 생태계를 목표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인근에 모범이 될 만한 자연 생태계가 없거나 전혀 새롭게 생태계를 창출할 경우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립 가능한 생태계에서 목표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복원형과 모범형과 잠재형 두 가지로 우리가 환경 포텐셜에 대해서 포텐셜을 적용해서 복원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번에 복원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목표 설정하고 이번에는 복원 대상지를 설정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특정 사업을 위한 접근이 있는데, 일반적인 접근에는 사실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기능적인 접근, 복합적 접근, 이런 것들을 방법한다. 그리고 특정 사업을 위해서는 그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인데, 생태계 보존 협력금, 그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생태계를 훼손하겠죠. 근데 생태계를 훼손하는 만큼 또 그 생태계를 훼손하는 만큼의 그 일정한 비용을 대가를 그 정부에다가 지원하면, 또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경우에서는 또 보존에 대해서 그 보존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원인자, 훼손자, 오염, 부담의 법칙이라고 폴루턴트, 폴루션 폴루턴트 프린시플이라고 훼손자, 부담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우리나라 환경 오염의 그 원칙이 4가지 원칙이 있는데 훼손자가 반드시 환경 오염을 에 대한 경우는 부담을 하거라. 그 다음에 상호 협력의 법칙, 그래 원칙 그래갖고 정부나 지자체, 훼손자나 그 사업자나 기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오염에 대한 원인을 그 부담하는 원칙. 그리고 또 그 비용 부담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종의 그 훼손자 오염 훼손자가 부담하는 그런 법칙도 있고. 그래갖고 수단으로는 그 생태계 훼손을 그 복구하는 수단으로는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이 있는데 직접 수단이라는 것은 법이나 명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 그러면은 생태계 훼손하는 사람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 부과금, 벌칙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은 형을 구형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간접 수단으로는 경제 유인의 그 수단이라고 하는데 경제 유인이라면 모르겠어요.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생태계 그 훼손에 대한 환경 정책의 그 수단과 원칙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저기 생태계 보전 협력금에 의해서. 그런데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은 그 우리가 훼손된 생태계를 우리가 그 보전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지금 그 과거에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그 상한가가 5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그 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생태계 환경 생태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생태 복원 사업들이 엄청 커다랗게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청계천 이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생태천 복원 사업들은 그 지난 정부 때 4대강 이후에부터 더욱더 활성하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 같은 것을 하면은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보조금의 그 양도 그 금액도 크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해주겠다고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 보조금이 반환금이 지원금이 그냥 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복원 대상지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 특정 사업을 위한 접근 방법,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사실 역사, 기능, 복합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참고적으로만 이 내용은 복원 대상지 선정은 그냥 보아주면 되겠어요. 또 그 상당히 빠른 학생들은 내가 참고적인 사항 그러면은 그 자료에 벌써 X표 딱 쳐놓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고, 그 참고 사항도 여러분들 중에는 또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학생들이 있고, 또 참고 사항도 모집해서 세밀한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료는 엄청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 있으면은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나한테 문의를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구상 생태 보호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안을 설정. 대안이라는 것은 뭐죠? 글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 뭐 기차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입사해야 되는데 뭐 입시할 때는 어느 학교를 갈까, 입사할 때는 어떤 계통의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일단 생태 복원에 대한 그런 대안인 경우에는 기본 구성에서 시나리오 분석과 틈 분석 요거는 중요해요.
나도 그 연구실에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 시나리오 분석한다. 장래 효과가 생물 다양성을 훼손시키는지 훼손 여부를 예측한다. 라고 복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 그래갖고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생태계에 적극적인 보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건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간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리고 노 액션 시나리오도 있는데, 노 액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꼭 생태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이나 일에서도 시나리오 분석의 첫 번째는 액션과 노 액션이에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뭐 적극적이 완화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할 것인지, 요거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갭 분석, 틈 분석이라고 해요. 이것은 갭이라는 것은 Geographic Approach to Planning Biological Diversity라고 얘기하는데, 갭 분석, 생물 다양성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지리적인 공간 분석, 지리적인 공간이에요. 지리적인 갭. 생물종, 식생, 생태계, 실제 분포와 그것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과의 괴리를 도출해서 보호계획을 도입하기 위한 보호의 경계의 제약을 적.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생물종의 생물종, 식생, 생태계, 실제 분포,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상황, 보호되고 있는 상황. 지난번에 보호 지역을 설정한다고 했죠. 시간 됐어요? 시간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그 계약 분석 다시 설명할게요.